추석 전날 집은 조용했다. 냄비 끓는 소리도, 기름 튀는 소리도, 간장 냄새도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 어떤 명절 준비의 흔적도 없었다. 엄마. 거실로 들어가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소파 앞에 커다란 캐리어가 벌어져 있었다. 그 옆엔 이삿짐이라 적힌 박스가 4개나 쌓여 있었다. 엄마는 고개도 들지 않고 옷을 개고 있었다. 회색 니트를 곱게 접어 캐리어 안에 넣는 손이 유난히 떨리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엄마?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이번엔 내가 도망갈 차례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온 순간 내 시간은 멈췄다. 도망? 엄마 무슨 소리야, 추석이잖아. 명절 음식 아직 안 했지? 장도 안 받고. 엄마는 조용히 다시 고개를 숙였다. 캐리어 안에 속옷을 넣으며 말했다. 저는 못 붙여. 미안해. 내가 이번에 좀 쉴게. 그 순간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건 단순한 휴식의 언어가 아니었다. 무언가 깊고 오래된 피로감이 묻어나는 말이었다. 나는 웃으며 장난으로 넘기려 했다. 무슨 도망이야? 어디 가게? 엄마, 설마 진짜 이사 가려고?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부엌에 들어가 봤다. 싱크대 위는 깨끗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김치통마저 비워져 있었다. 명절 전날 집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문득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다. 혹시 진짜로 엄마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거실로 나가 엄마를 불렀다. 엄마, 어디 가는 건지 말 좀 해봐.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잠깐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명절만 되면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엄마는 계속 짐을 쌌다. 내가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이번에는 좀 쉬고 싶어. 그냥 나 혼자만의 명절을 보내고 싶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이번 명절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게 문제였다. 당연히 엄마가 해줄 거야. 이번에도 엄마가 다 준비하겠지. 그 익숙한 기대가 엄마에겐 족쇄였는지도 몰랐다. 밤 10시쯤 아버지 사진 앞에 술을 한 잔 올리고 엄마가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난 이제 힘들어.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엄마를 찾았다. 그런데 엄마는 없었다. 캐리어도 박스도 사라져 있었다. 현관 앞에는 택배 박스에 남겨진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글씨로 적힌 메시지. 정은아, 너무 늦게 미안하다. 이번엔 내가 도망가는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진짜로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보냈다. 어디야, 엄마? 지금이라도 말해줘.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나는 울음을 삼켰다. 진심으로 두려워졌다. 엄마는 어디로 간 걸까? 왜 아무 말 없이 떠난 걸까? 나는 이삿짐 박스를 하나하나 열어봤다. 그 안엔 사진, 약봉지, 책, 옛날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건 엄마가 자신의 삶을 챙긴 흔적이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 엄마가 살아온 시간들. 나는 깨달았다. 엄마는 지금 자기 인생을 챙기고 있는 중이라는 걸. 그동안 명절은 우리 가족의 것이었지만 정작 엄마에겐 한 번도 자기만의 명절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이번엔 내가 도망갈 차례야라는 말이 이해됐다. 그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도망이었다.
숨쉴 공간 하나 없이 살아온 여자. 가족을 위해 희생만 했던 엄마. 그 엄마가 도망치듯 떠난 날. 우리는 추석을 맞이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쪽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엔 내가 도망갈 차례야. 엄마는 정말 떠났다. 처음엔 장을 보러 갔겠거니 했다. 하지만 식료품은 이미 사다 놓은 상태였다. 주방은 여전히 깨끗했다. 싱크대에는 물방울 자국조차 없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김치통도 사라졌다. 가스밸브는 잠겨 있었고 검침기는 전원까지 꺼져 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탈출이었다. 나는 즉시 엄마의 방으로 갔다. 옷장이 비어 있었다. 속옷, 내복, 겨울 코트까지 사라져 있었다. 화장대 위엔 약통 하나만 남겨져 있었다. 거실 탁자에 남겨진 지갑 안엔 현금이 전혀 없었다. 신용카드도 없었다. 엄마의 핸드폰은 침대 머리맡에 충전기에 꽂혀 있었다. 그러나 전원은 꺼져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난 것이다. 나는 바로 아빠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빠, 엄마가 사라졌어요. 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듯 중얼거린 뒤 나는 바로 경찰서에 갔다. 실종 신고를 하려던 찰나 경찰은 물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언제였죠? 어젯밤이요.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처리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엄마가 스스로 떠났다는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통장 기록을 확인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엄마의 모든 자동이체가 해지되어 있었다. 공과금, 보험, 전화요금까지 전부. 은행 계좌도 해지 예정 상태였다. 이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엄마는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다.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내가 눈치채지 못한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왜? 나는 엄마가 자주 가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의무기록부 열람은 안 된다며 거절당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간호사가 살짝 힌트를 줬다. 어머님께서 명절마다 오셨었죠.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거 따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나 몰래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 그리고 명절마다 불면증?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엄마는 매년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무언가를 참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시 집에 돌아와 시댁 단체방을 열었다. 여느 때처럼 명절 준비 체크리스트가 공유되어 있었다. 전, 잡채, 나물, 갈비찜, 김치까지.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글 하나. 어머님이 이번에도 다 해주시겠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번에도 다 해주시겠지? 그 당연함이 엄마를 짓눌렀던 건 아닐까?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엄마가 사라졌어. 진짜로 그냥 어디 나간 게 아니라 사라졌어. 남편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전화 꺼놨겠지. 피곤해서. 괜히 오버하지 마. 그 한마디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결혼하고 엄마는 이 집에서 우리 엄마가 아닌 그냥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남편은 어머니를 불편해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엄마는 알아챘다. 매년 명절마다 느껴졌던 그 미묘한 분위기. 엄마는 그것을 삼키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다. 엄마, 혹시 우리 엄마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글쎄, 그런 건 없는데. 요즘 좀 예민해지신 건 있더라. 그 말이 뼈처럼 박혔다. 예민해지셨다. 그게 전부였다. 엄마가 왜 사라졌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단지 이번 추석 음식 누가 할까가 문제였다. 나는 미친 듯이 엄마가 남겼던 메모지를 뒤졌다. 그중 하나 냉장고에 붙어있던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남이 해주는 명절 음식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 눈물이 났다. 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명절 음식을 해준 적이 없었다. 항상 받기만 했다. 항상 기대만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엄마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처에 저장된 엄마 이름을 바라보다 삭제된 메시지함을 열어봤다. 추석, 이번엔 좀 쉬어. 내가 해볼게.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나물도 할게. 그런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울면서 화면을 껐다. 정말 엄마는 이 집에서 도망친 걸까? 아니면 그냥 살고 싶었던 걸까? 엄마가 없어졌다고.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그냥 들은 척만 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었어. 짐도 다 싸고 나간 거야. 가스 잠그고 통장 정리하고 계좌 해지까지 했어. 이건 여행이 아니라 진짜 이사야.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응. 근데 실종으로는 접수 안 된대. 아직 24시간도 안 지났다고.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뭔가가 무너졌다.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찾아야지. 그 말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잖아. 같이 가족이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맞지. 근데 당신 엄마는 언제나 좀 예민했잖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예민? 그 말이 지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당신은 엄마가 왜 그랬는지 생각은 해봤어? 당신 엄마가 오면 당신 표정부터 굳잖아. 내 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더 불편한 거 알아?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그야 뭐 어쩔 수 없지. 사람마다 맞는 스타일이 있고 아닌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 순간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스타일? 사람을 스타일로 판단하고 불편하다고 치우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시댁 가족 단체방이 다시 울렸다. 내일 오전 11시 도착 예정. 어머님 안 계신다더니 음식은 어쩌죠? 그래도 명절인데 전이라도 부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차마 답장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엄마가 없는 지금도 오직 음식 걱정만 하고 있었다. 엄마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이 분위기. 나는 엄마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다. 어머님은 어디 가셨대? 신우이가 가장 먼저 물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조금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잠깐 다른 곳에 계세요. 몸도 안 좋으시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다. 아니, 그럼 명절 앞두고 그냥 가신 거야? 예전 같지 않네, 진짜. 요즘 어른들이 참 너무 예민해. 우리 엄마는 명절 되면 오히려 더 신나하시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내가 이 가족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건 아닐까? 너무 오래 이 구조에 길들여져 있었던 건 아닐까? 엄마가 없는 집은 비정상이었고 그걸 비난받는 사람은 나였다. 그날 저녁 저는 내가 부쳤다. 갈비찜도 만들고 나물도 데쳤다. 온종일 부엌에만 있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끝은 타들어갔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정은아, 간 좀 봐봐. 이것 짜? 이거 좀 더 볶아줘. 고기 질기면 안 되잖아. 나는 인간이 아닌 기계가 된 것 같았다. 그러다 불현듯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명절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야. 그 말이 웃음처럼 떠올랐고 결국 눈물이 터졌다. 부엌 한편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내게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도 이제 나이 들면 알 거야.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 하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엄마가 왜 떠났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 엄마가 떠난 거 진짜 괜찮아? 혹시 뭐 엄마랑 말 다툰 거 없어?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며칠 전에 좀 말이 있었어. 뭐 때문에? 그냥 우리 애들한테 간섭 좀 하지 말라고 했지. 애들 교육은 우리가 한다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걸 어떻게 말했는데? 그냥 말했지. 부드럽게. 요즘 애들 방식이 따로 있다고 했을 뿐이야. 그 말이 엄마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손주를 챙기고 싶었던 마음을 단칼에 잘라낸 말. 그날 이후 엄마는 조용했다. 말수도 줄고 눈빛도 식었다. 나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다. 엄마가 떠날 결심을 했다는 걸. 다음 날 새벽녘. 엄마의 지인이 문 앞에 찾아왔다.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어머님이 혹시나 너 못 보면 전해달라고 하셨어. 연락 끊고 싶어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 봉투 안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정은아, 너무 늦게 나를 발견해서 미안해. 하지만 더 늦게 도망쳤으면 난 죽었을 거야.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더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엄마는 죽지 않기 위해 떠난 거였다. 가족이 아니었다. 구조였다. 그 구조가 엄마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다야? 나는 병원 접수 창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따님이신 거 증명되셔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자료만 정리해드린 거예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A사 용지 5장. 엄마가 지난 2년간 이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 기록이었다. 진료 항목, 처방, 약, 의사 소견. 나는 그 안에 내가 몰랐던 엄마가 담겨 있다는 걸 직감했다. 로비 의자에 앉아 천천히 첫 장을 폈다. 2023.09 9. 주호소 수면장애, 호흡 얕음, 명절 전 스트레스 호소. 진단 소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심, 가족 내 긴장감 지속. 눈이 얼어붙었다. 명절 전 스트레스. 엄마는 매년 이맘때쯤 병원을 찾았던 것이다. 2023.01 15. 통증 호소 부위 손가락 관절, 어깨, 허리. 의사 기록 장시간 음식 준비와 가사 노동으로 인한 과사용. 장시간 음식 준비. 그건 명절 준비밖에 없다. 그 모든 고통을 엄마는 병원에서만 털어놨다.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2022.09 매년 이맘때 숨이 가쁘고 가슴이 조여온다. 시댁 식구들이 오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없으면 다 망가질 것 같아서 쉬지도 못한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엄마는 죽지 않기 위해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없으면 다 망가질 것 같아서. 그건 누가 준 압박이었을까? 아니, 그건 바로 나였다. 딸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명절의 노예로 만들었다. 무의식적으로 말이다. 엄마 이번엔 갈비찜 좀 넉넉히 해줘. 시누이 식구들 애기들까지 온대. 명절 음식은 엄마가 제일 맛있잖아.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창피하고 죄스럽고 무력했다. 그 순간 병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다가왔다. 진료 기록에 서명했던 주치의였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남 탓을 안 하셨어요.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선생님, 엄마 진짜 많이 힘드셨던 거죠?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절 전 23주부터 항상 같은 패턴으로 오셨어요. 잠을 못 주무시고 손이 저리다고 하시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가사노동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검사를 권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나는 물었다. 왜요? 왜 거절하셨대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 정신병 있는 사람 되기 싫다고. 우리 딸 창피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엄마는 아픈 것도 나를 먼저 걱정했다. 내 체면, 내 가족, 내 남편. 엄마는 딸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나는 엄마를 인간이 아닌 역할로만 대해왔다. 그게 가장 큰 죄였다. 병원을 나와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의 빈 방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불이 남아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작고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2021.02 10 정은이 결혼 후 첫 명절. 설레고 두렵다. 시댁 사람들 많은데 실수하면 안 된다. 2022.09 6 손주들 너무 예쁘다. 근데 하루 종일 부엌에 있다 보니 어지럽다. 누가 날 부를까봐 화장실도 오래 못 있겠다. 2023.01 21 올해는 꼭 말해야지. 나도 명절에 일 안 하고 쉬고 싶다고. 근데 또 못 말했다. 분위기가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수첩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엄마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말 한마디를 수년 동안 삼켜온 것이다. 나도 명절에 쉬고 싶다. 단순한 바람 같지만 그 말이 가로막힌 현실은 잔인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추석 이틀 전, 엄마가 혼잣말처럼 내게 말했던 장면. 정은아 있잖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 견디는 건 아닌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아픈 말도 있고. 그 말이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선명했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녀를 더 지치게 했을지도 몰랐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 다시 통화 기록을 봤다. 마지막 통화 시간 213am. 그 시간에 엄마는 내게 전화를 걸었었다. 그러나 나는 받지 않았다. 아기가 울어서 설거지를 하느라 잠이 들어서. 그 어떤 이유도 핑계일 뿐이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을 나는 받지 않았다. 이제야 들린다. 엄마의 모든 침묵이 하나하나 울음처럼 들린다. 어머니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 들어갔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방 2칸짜리 시골집. 신혼 첫날 밤 어머니는 남편과 따로 잤다. 시어머니가 첫날 밤에 요란한 건 창피한 일이라며 신랑을 안방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땐 그게 다인 줄 알았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냥 참고 또 참았지.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 그 안에서 당연하듯 주어진 며느리라는 역할은 사람을 사람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 시어머니의 밥을 차리고 시아버지의 양말을 개고 명절마다 30인분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남편의 퇴근만 기다렸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간혹 이런 말을 할 뿐이었다. 그래도 자식은 다 컸잖아. 그럼 된 거지 뭐. 하지만 그 말엔 항상 쉰 숨이 섞여 있었다. 희생이 자랑처럼 여겨졌던 시대였다. 울지 않고 견딘 것이 어른이 되는 법이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바뀌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다.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끝내고 돌아온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말했다. 이제 나 혼자네. 그 목소리는 무척 담담했지만 어딘가 무너진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 어머니는 나와 함께 살게 됐다. 처음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 일이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 우리 애들도 엄마 좋아하니까 같이 지내자.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 나는 아직도 믿고 싶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머니에게 또 다른 며느리의 삶을 주게 될 줄은 몰랐다. 남편은 어머니를 불편해했다. 당신 엄마가 자꾸 애들 간섭하잖아. 우리 방식이 있는데 너무 옛날식이야.
집안일도 왜 이렇게 참견이 많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다. 엄마니까 그래. 그냥 신경 쓰지 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하지만 그런 말은 결국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애들한테 그러지 마. 스트레스 받아. 부엌 정리는 그냥 내가 할게. 그 말들을 기억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머니는 웃으며 물러났다. 그때 나는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어머니는 조용히 짐을 줄였다. 책은 처분했고 옷은 기부했다. 밥을 덜 먹었고 TV 소리도 줄였다. 소리 없이 존재감을 줄이는 삶. 그것이 다시 시작된 며느리로서의 삶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정은아, 나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여기 주인이지.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왜 그 이후 한 번도 어머니의 의견을 묻지 않았을까? 명절이 다가오면 자동처럼 말했다. 엄마, 이번엔 전 종류 좀 줄여도 돼. 근데 갈비찜은 꼭 해줘야 해. 시어머니 좋아하시잖아. 잡채는 아예 대량으로 해놓자. 시누이네도 줄 거니까. 그 말들이 하나하나 쇠사슬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한 번도 명절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결혼 후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 명절에 가본 적도 없었다. 오히려 내 결혼 후 시댁 명절까지 떠맡았다. 나는 말했다. 엄마 없으면 나 혼자 못해. 그 말이 어머니를 얼마나 무겁게 했을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는 떠났다. 떠나야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2024.01 정은이 시댁 가기 싫어할까봐 이번엔 내가 먼저 말 꺼냈다. 내가 음식할 테니 넌 애기 챙겨라고. 정은이가 고맙다고 웃었다. 그 웃음에 또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내가 편하길 바랐다.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했는지는 몰랐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평생 족쇄였다.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손주를 위해. 어머니는 언제까지 누군가에 위해서만 존재해야 했던 걸까? 나는 다시 어머니의 방을 바라봤다. 텅 빈 그 방엔 조용히 식어버린 정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떠나며 이렇게 적었다. 정은아, 미안해. 너는 내 딸이지만 난 내 집에서는 또 며느리였다. 그 두 얼굴로 살다 보니 어느새 내 얼굴은 사라졌더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눈물이 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 이름 없이 살다 결국 이름 없이 떠나야 했던 존재. 나는 거울을 봤다. 그리고 문득 내가 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단 걸 알았다. 나도 어쩌면 엄마라는 이름에 갇힌 또 다른 며느리일지 모른다. 작은 종이 봉투 안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은 쪽지가 한 장 더 들어 있었다. 만약 내가 날 정말 찾고 싶다면 여길 찾아와. 전북 임실군 옥정면 383-2. 지도를 검색하지 마. 내비에도 안 나와. 버스는 하루에 한 번뿐이야. 나는 종이를 덮었다가 다시 폈다. 손글씨였다.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 지금껏 받아본 편지 중 가장 짧고 가장 길게 느껴지는 편지였다. 나는 망설였다. 찾아가는 게 맞는 걸까? 어머니는 명확하게 말했다. 찾고 싶다면. 그 말은 찾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를 찾고 싶었다. 엄마를 이제라도 붙잡고 싶었다. 다음 날 첫 차를 타고 전북으로 향했다. 고속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마지막엔 택시도 끊겨버려 이 시간을 걸어야 했다. 산길을 걷다 지친 발끝이 떨리고 있었을 때 낡은 우편함이 붙은 작은 대문이 보였다. 우편함에는 정소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 덧칠한 흔적처럼 희미하게 301호라는 숫자가 남아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대문을 밀었다. 작은 마당, 흙 묻은 장화 한 켤레,
줄지어 심어진 고추와 상추,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작고 깨끗한 집 한 채. 그 안에 어머니가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는 손이 평온해 보였다. 나를 보자 엄마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다. 왔구나.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밥솥에 쌀을 붓고 다시 내 쪽을 향해 돌아섰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선 아무도 나한테 명절 음식 하라고 안 해. 그 말에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 조용한 집, 그 따뜻한 밥 냄새, 그 안에 어머니의 삶이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엄마? 왜 그렇게 떠나야 했어? 엄마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넌 몰랐으면 좋았어. 그러면 너도 덜 괴로웠을 테니까.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곳에선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기분이야. 나는 울었다. 그리고 물었다. 여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20년 전 내 아빠 살아있을 때 여행 왔던 곳이야. 그때 이 집이 비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 후로도 가끔 생각났어. 어쩌면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말이 막혔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물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혼자 살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아. 조용하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해먹고. 명절이 와도 아무도 나한테 뭐 시키지 않고. 여기선 숨을 쉴 수 있어.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이 집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엄마의 해방 공간이었다. 나는 묻고 싶었다. 엄마 다시 돌아오면 안 돼? 하지만 그 말이 다시 엄마를 감옥에 넣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자주 와도 돼?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제야 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네.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다. 엄마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 나를 사랑하되 그 사랑에서 잠시 멀어지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 진짜 숨을 쉬기 위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서 배제하지 않기 위해. 이 작은 집을 남겨둔 것이다. 해가 지고 있었다. 작은 마당에 저녁 햇살이 비쳤다. 엄마는 쑥국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냄비 옆에 섰다. 엄마 대파 썰까?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랑 같이 밥 해먹는 거 오랜만이네. 그날 저녁 우리는 단 둘이 밥을 먹었다. 전도 없고 갈비찜도 없고 잡채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명절이었다. 1년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갔다. 추석은 다시 찾아왔고 도시는 또다시 붐볐다. 백화점 앞엔 긴 줄이 늘어섰고 전통시장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명절 특유의 소란스러운 공기. 하지만 정은의 집은 조용했다. 이번엔 엄마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명절을 감당해줄 엄마가 없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소리도 없었고 식혜는 얼음 넣고 먹어야 제맛이지 하며 웃던 엄마의 목소리도 없었다. 정은은 주방에 서 있었다. 혼자서 전을 굽고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있었다. 냄비 앞에서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문득 깨달았다. 엄마는 매년 이걸 혼자 했었구나. 지금껏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 와서야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체감하고 있었다. 설거지통엔 그릇이 쌓였고 주방 타일에는 기름이 튀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정은은 묵묵히 음식들을 완성해 나갔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다. 엄마가 있는 그 집, 그 조용하고 작은 집. 이번 명절은 거기로 가자. 정은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엄마한테 가.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다. 갑자기? 시댁은 어떡하고? 정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도 이제 해봐. 갈비찜, 잡채, 전, 송편. 그동안 엄마가 해줬던 거 다 당신 차례야. 이번엔 내가 도망갈 차례니까. 그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정은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섰다. 전이 담긴 반찬통 몇 개를 챙기고 고요한 시골길을 달려갔다. 도착한 그곳엔 변함없이 조용한 마당과 지붕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엄마가 있었다. 왔니? 엄마는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다. 아기 많이 컸네. 정은은 식탁에 반찬통을 올려놓았다. 이번엔 내가 했어. 엄마가 매년 했던 거. 엄마는 놀라며 뚜껑을 열었다. 저는 조금 탔고 나물은 간이 세고 갈비찜은 살짝 퍼져 있었지만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얼굴이었다. 맛있겠다. 이걸 내가 다 했다고. 엄마가 매년 이걸 어떻게 혼자 있는지 알겠더라. 진짜 대단했어.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였지. 그걸 혼자 하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내가 바보였어. 정은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그걸 혼자 견딘 엄마가 너무 대단해.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그 조용한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바뀌었다. 무엇인가 오래된 응어리가 이제야 허락된 듯한 눈물로 흘러내렸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마당으로 나갔다. 정은은 그 뒤를 따랐다. 고추가 붉게 익어 있었고 가지가 늘어진 무화과 나무엔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엄마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여기서 사람으로 살고 있어. 며느리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정소영으로. 정은은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사람. 그토록 단순한 말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정은은 엄마 집에서 하룻밤을 잤다. 아기는 엄마 무릎에 누워 책을 들었다. 옛날에 할머니가 도망간 얘기 해줄까? 응. 근데 그건 사실 도망이 아니라 여행이었단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창문 밖에선 귀뚜라미 소리가 울렸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명절. 정은은 생각했다. 우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명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곁에 있는 가족. 그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날 새벽 정은은 작은 수첩을 펼쳐 한 줄을 적었다. 이제 우리도 숨 쉴 수 있는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